지금 미국 CNN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보건 전문 기자의 기사 때문인데요. 현재 CNN 홈페이지는 이 기사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사라 윌슨 기자가 보낸 한국 방역 시스템 취재 보고서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자가 평소 아시아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5년 전 인도에서 연인을 잃은 충격적인 경험 이후 아시아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로 유명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며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심지어 기사 말미에는 나는 틀렸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와 인간애를 배웠다라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미국 기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을 찬양하게 만든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CNN에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35살이고 미국 시카고 출신이죠. 그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그 매서운 추위는 마치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 같았죠. 하지만 공항은 더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 방역 현장 취재차 한국을 찾은 저였지만 기대는커녕 불쾌할 뿐이었어요. 전신 방역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빨간 불빛이 제 체온을 스캔하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QR코드로 입국 심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을 꺼내서 앱을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야 했어요. 오버하는군요. 위생 공포를 자극하는 쇼일 뿐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체온 측정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불편했어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거든요.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냥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떨까요? 브리핑실에서 만난 한국방역청의 책임자가 김민호 박사였습니다. 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과학을 믿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실제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기자님께서는 우리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가요? 김민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도한 추적이에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스럽죠.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희는 이 시스템으로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죠. 어차피 며칠 있다가 떠날 거니까 굳이 좋은 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민호 박사의 눈빛이 묘하게 제 기억에 남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실망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금은 슬픈 것 같기도 했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찬 바람이 정말 매서웠어요. 시카고의 겨울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죠. 건조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바닥이었어요. 난방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 바닥 난방을 해주다니 신기했죠. 벤치에 앉은 아이가 게임기로 놀고 있었는데 그 벤치가 따뜻했어요. 열선이 들어가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머, 또 놓고 갔네요.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휴대폰을 벤치에 놓고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냥 주워서 안내 데스크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공공 충전기였어요.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꽂아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최신형 아이폰도 그냥 놔둔 채로요. 미국에서라면 5분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저렇게 놔둬도 아무도 훔치지 않나요? 저는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분이 조금 어색한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리고 CCTV도 많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CCTV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더군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어느 정류장을 거쳐가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6015번 버스가 2분 후 도착합니다. 현재 승객수 23명, 좌석 여유 있음.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니까 정말 편했어요. 저는 결국 그 따뜻한 벤치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발끝까지 시려왔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스처로 추우니까 드세요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말이에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에 왔어요. 1분도 차이 나지 않았죠. 운전기사님이 승객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보자 영어로 웰컴 투 서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그 따뜻한 벤치의 기억은 제 마음 한편에 남았어요. 작은 균열 같은 거였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작은 갈색 사진첩을 꺼내는 거였죠. 언제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물건이에요. 5년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동반자였죠. 그 안에는 마크 스미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뉴델리에서 함께 코로나 취재를 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둘 다 젊고 희망에 차 있었죠. 진실을 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때였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인도 병원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마크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죠. 사라,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CNN에서 특종을 냈다고. 그때 마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요. 두 번째 사진은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에서 찍은 거였어요. 황혼 무렵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이었죠. 마크가 제게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했던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죠. 마크는 저의 연인이었어요. 그것도 첫사랑이었죠. 같은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지만 늘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사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내 직감을 믿어. 마크가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의 그런 신뢰가 좋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날 밤이 생각나요. 취재가 끝나고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유명한 인도 음식점에 갔어요. 커리와 난을 주문했죠.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마크가 이거 정말 대단하다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둘 다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죠. 아마 너무 매워서 우유 마신 게 문제일 거야. 마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먼저 토하기 시작했고 마크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죠.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현지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이 엉망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시스템도 엉망이었죠. 잉글리시.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영어를 하지 못했어요. 마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늦게 왔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어요.
마크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들려요. 살아, 괜찮을 거야.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새벽 4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점에서 쓴 향신료에 마크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도 근처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어요. 마치 마크가 죽어간 그 병원의 차가운 불빛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뱃속에서 뭔가 비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진땀이 흘러내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마크와 뉴델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어요. 설마 또 공포가 밀려왔죠. 혹시 저녁에 먹은 한국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도와주세요. 결국 호텔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마침 청소를 하고 계시던 호텔 직원이 제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환자, 포린 게스트. 직원이 전화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제 방 번호, 증상, 국적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미국보다도 빨랐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구급대원이 제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가까스로 상황을 설명했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든 걸 물어봤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모든 게 자동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태블릿에 제 정보를 입력하면서 병원에 미리 연락하고 있었죠. 인천공항 의료센터로 이송됐는데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미리 연락한 덕분이었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의료진이 실시간 AI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혈압 정상, 맥박 안정, AI 예비 진단 결과, 급성 위험 의심, 추가 검사 필요. 간호사가 또렷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자동 수액 시스템이 제 혈관에 연결되면서 정확한 양을 투여하고 있었죠. 의사가 와서 직접 진찰했어요. 완벽한 영어로 소통했었어요. 복부를 촉진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세심하게 확인했죠.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1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뉴델리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누군가 제 곁에 다가왔어요. 김민호 박사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여기 계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항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팀도 대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CNN 기자님이 입원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업무상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공항은 한국의 최전선입니다.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돕는 게 우리의 원칙이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위염이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염제와 위장약을 처방받고 수액 치료를 좀 더 받으면 된다고 했죠. 다행히 심각하지 않네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김민호 박사가 제가 호텔로 돌아갈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는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려줬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퇴원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기자님, 찾으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따라갔는데 카운터에 제 노트북 가방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어? 이게 왜 여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호텔방에 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항 청소 직원분이 발견하셨어요. 프론트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오늘 오후에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찾으셨대요. 바로 공항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CCTV 확인해서 기자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로 연락이 온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잃어버린 가방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실 신고를 해도 며칠은 걸리죠. 청소하시는 분이 신고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분이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노트북, 카메라, 현금, 업무용 서류, 모든 게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죠. 심지어 지갑 안에 현금까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고맙네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가방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뉴델리의 골목이 떠올랐어요. 마크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해가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헬프, 헬프. 소리쳐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마크의 지갑이 없어진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가 움직였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쌓아둔 분노와 오만, 혐오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청소하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CNN 기자라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길에서 주운 가방을 정직하게 신고하신 거죠. 경찰도 CCTV를 일일이 확인해서 제 신원을 찾아주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도 끝까지 찾아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 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거죠. 호텔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장 미워했던 이 땅이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크를 잃고 나서 줄곧 아시아를 원망했는데 정작 저를 구해준 건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였던 거죠.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거든요. 마크에 대한 그리움도 아시아에 대한 분노도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문득 김민호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제 가방을 찾아준 청소 직원분, 신속하게 대응해준 경찰, 친절하게 설명해준 호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연결돼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김민호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연락을 했어요. 김민호 박사에게 말이죠. 어제 일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박사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죠. 그런데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공항 방역 통제센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김민호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사실 어제 일을 겪고 나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보고 싶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기자님 반응을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과도해 보일 수도 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건전한 의심은 필요해요. 그래야 시스템이 발전하니까요. 방역통제센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감염자 동선, 접촉자 추적, 격리 현황, 모든 게 한눈에 보였죠. 이게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절대 노출되지 않아요. 오직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죠.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감염자 자동 추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개인 식별은 불가능하게 암호화돼 있었어요. 기본은 자동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요.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조합한 거죠.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제안하면 전문가가 검토하고 결정해요. 자율격리 알림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강제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생필품 배송, 의료 상담,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격리를 처벌이 아니라 치료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아요.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강제로 하면 오히려 숨기려고 하죠. QR 기반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건 통제국가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었죠.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니까 점차 신뢰가 생겼죠. 김민호 박사가 보여준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감염률 감소, 사망률 감소, 경제 회복 속도,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저는 김민호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시스템을 써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일관성. 어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것도, 가방을 찾아준 것도 모두 일관된 철학에서 나온 거였죠.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이죠. 김민호 박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완벽하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죠. 그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 견학을 마치고 공항 내 한식당에 앉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김민호 박사가 전복죽 어떠세요?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라고 추천했죠. 회복기에 먹는 음식으로는 최고예요. 하얀 그릇에 담긴 구수한 전복죽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향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김민호 박사가 숟가락으로 떠서 보여줬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위에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도 든든한 느낌이었죠. 전복 조각들이 부드럽게 씹혔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중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환자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음식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주는 음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 하나에도 이런 철학과 마음이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민호 박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전복죽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먹는 것 같았죠. 전복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전복은 바다의 진미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부드럽게 끓여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고급 재료를 서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한국죽도 드셔보세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닭죽, 잣죽, 호박죽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각각 다른 맛과 효능이 있어요. 그때까지 한국어도 조금 배워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맛있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요. 우리는 전복죽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김민호 박사는 의외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바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흐를 좋아한다고 말하니 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함께 콘서트 보러 가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서울에는 좋은 콘서트홀이 많아요. 꼭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할 때 김민호 박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반드시요. 그리고 연락 자주 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았거든요. 마크 이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마크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전복죽 생각날 때마다 저 생각도 해주세요. 김민호 박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럼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생각할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 이 도시가 제 두 번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만은 완전히 무너졌고 진심이 피어났어요. 마크를 잃고 닫혀있던 제 마음이 다시 열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김민호 박사라는 사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좌석에 앉아서 전복죽 맛을 떠올려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김민호 박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음 출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었죠. 그리고 김민호 박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CNN 기사는 이미 송고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설렘까지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